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척추와 척수의 해부학, 그리고 생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척추 구조와 기능, 또 척수와의 관계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척추 외상 환자분들, 이분들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신속하고 적절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 해부 생리학적 핵심 지식, 이걸 여러분 걸로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척추나 척수 손상은 아시다시피 잠재적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또 삶의 질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그 기본 구조랑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환자 예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여러분 현장 판단 능력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죠. 척추. 이 척추 뼈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33개였다가 성인이 되면 26개가 된다는 거. 이거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목뼈, 그러니까 경추가 7개, 등뼈인 흉추 12개, 허리뼈인 요추 5개, 그리고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진 엉치뼈, 천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꼬리뼈, 미골, 이렇게 구성됩니다. 아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지지해야 할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척추뼈 크기가 점점 커져요. 허리뼈가 제일 크고 튼튼하죠. 뼈랑 뼈 사이에 그 완충작용하는 쿠션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척추 사이 원반, 이게 그 추간판 맞죠? 네, 맞아요. 추간판. 이 추간판은 척추 전체 길이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해요. 와, 꽤 크네요. 네, 가운데는 약간 젤리 같은 수액이 있고 겉은 좀 단단한 섬유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걸 막아주죠. 뭐랄까, 자동차의 쇼크 옵소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해가 확 되네요. 다만 그 머리를 받치는 1번, 2번 목뼈 사이에는 없고요. 또 움직임이 거의 없는 엉치뼈나 꼬리뼈 사이에도 이 추간판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척추를 옆에서 보면 그냥 일자가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S자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목이랑 허리는 앞으로 좀 휘어 있고 이걸 전만이라고 하죠. 등하고 엉치뼈 쪽은 뒤로 휘어 있어요. 후만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골곡이 있습니다. 네. 이 곡선 덕분에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고 체중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또 충격 흡수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각 척추뼈는 앞쪽에 몸통 부분이 있고 뒤쪽에 고리모랑 부분이 있는데 이 고리들이 쭉 이어지면서 터널 같은 걸 만들어요. 이게 척추관입니다. 아, 그 터널 안으로 척수가 지나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척수가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지나가죠. 척추뼈들을 서로 연결하고 안정시키는 그 인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외우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인대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 인대들이 척추뼈를 단단히 잡아주는데 특히 중요한 걸 꼽자면 척추뼈 몸통 앞뒤를 길게 이어주는 앞세로인대하고 뒷세로인대, 그리고 척추뼈 고리 사이를 연결하는 좀 탄력 있는 황색인대. 이 세 가지 정도가 척추 안정성이랑 정상 곡선 유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앞세로, 뒷세로, 황색인대. 네, 얘네들이 척추가 너무 과하게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젖혀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만약에 외상으로 이런 주요 인대들이 손상된다, 그러면 척추가 불안정해져서 그 안에 있는 척수가 다칠 위험이 확 커지는 겁니다. 물론 척추 주변에 있는 강한 근육들도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고요. 그렇군요. 인대와 근육 둘 다 중요하네요. 그럼 이제 척추 부위별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응급 현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목뼈, 경추 C1, C7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뼈는 7개밖에 안 되지만 무게가 상당하죠. 한 7kg에서 10kg 정도 되는 머리를 지탱하면서도 움직임 범위는 척추 중에서 가장 넓어요. 아, 그래서 다치기 쉬운 거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외상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 부상 환자를 대할 때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특히 1번 목뼈, 고리뼈라고 하죠. 그리고 2번 목뼈, 중쇠뼈. 얘네는 모양이 아주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특별해요. 1번 목뼈 C1은 몸통이나 뒤쪽 가시돌기가 없어요. 이름 그대로 머리뼈를 받치는 반지 모양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움직임 있잖아요. 그 굴곡 신전 운동의 상당 부분이 1번 목뼈랑 머리뼈 사이 관절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2번 목뼈 C2는 위쪽으로 치아돌기라고 하는 약간 뿔처럼 생긴 구조가 툭 솟아 있어요. 이게 1번 목뼈의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서 회전축 역할을 해요. 우리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관절 덕분이죠. 아, C1이랑 C2의 그 독특한 구조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특별한 구조 때문에 특히 목에 회전하는 힘이 가해지는 외상이 생겼을 때 다른 척추 부위와는 좀 다른 형태의 골절이나 탈구가 일어나기 쉬워요. 예를 들면 그 치아돌기 골절 같은 거요. 이건 C2에서만 볼 수 있는 손상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외상 기전을 파악할 때 이 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목뼈 C7은 목 뒤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가장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뼈거든요. 융추라고도 하는데 이게 척추 손상 부위 파악할 때 기준점으로 삼기 좋습니다. 랜드마크가 되는군요. 네. 또 한 가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게 목 부위의 척추관 직경인데요. 정상은 한 17mm 정도 되는데 만약 이 공간이 선천적으로든 아니면 퇴행성 변화로든 13mm 미만으로 좁아져 있다.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죠. 이러면 작은 충격에도 척수가 쉽게 눌려서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원래 좁은 사람은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등뼈, 흉추, T1에서 T12인데요. 이건 갈비뼈랑 연결돼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라고요. 네, 맞아요. 12쌍의 갈비뼈가 등뼈랑 단단하게 연결돼서 가슴우리, 흉곽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훨씬 제한적이에요. 네. 이런 안정성 때문에 등뼈 자체가 손상되려면 아주 강력한 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손상이 발생하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 척추관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요. 그래서 척수가 압박될 위험은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적이지만 다치면 위험할 수도 있다. 허리뼈, 요추, L1에서 L5는 5개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크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허리뼈는 상체의 모든 무게를 지탱해야 하고 또 물건 들 때처럼 큰 힘을 견뎌야 하잖아요. 그래서 척추뼈 몸통이랑 추간판이 척추 중에서 가장 크고 두껍습니다.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도 비교적 넓은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엉치뼈, 천골이랑 꼬리뼈, 미골. 이건 여러 개 뼈가 하나로 합쳐진 거고요. 네, 엉치뼈는 골반의 뒷부분을 이루면서 척추의 무게를 다리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반 안의 장기들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꼬리뼈는 기능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엉덩방아 찢거나 할 때 낙상으로 골절될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척추라는 이 뼈 구조물 안의 핵심이죠. 척수, 스파이널 콜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정복 호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척수는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명령을 팔다리와 몸통으로 전달하고 반대로 몸 각 부분에서 느끼는 감각 정보를 뇌로 올려보내는 말 그대로 중추신경계의 핵심 통로죠. 네. 따라서 척수가 손상되면 그 아래로는 감각을 못 느끼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응급현강에서 척수 손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척수가 척추 전체의 길이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성인에서는 보통 허리뼈 1번이나 2번 높이, 그러니까 L1-L2에서 끝난다고 하셨어요. 그 아래는 말총이라고 하는 신경 다발만 있고요.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허리뼈 아래쪽, 예를 들어 L4나 L5 레벨에서 디스크가 터지거나 골절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척수 본체보다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말총 신경 가닥들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증상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척수 자체냐, 신경 뿌리냐의 차이. 그렇죠. 둘째는 병원에서 왜 뇌척수액 검사나 척추 마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척수 자체를 건드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척수가 끝나는 L1-L2 레벨보다 아래쪽에서 주사바늘을 삽입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척수도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혈액 공급이 필수적이겠죠? 물론입니다. 주로 척추 앞쪽을 담당하는 큰 동맥 하나, 앞척수 동맥이라고 하고요. 뒤쪽을 담당하는 작은 동맥 2개, 뒤척수 동맥. 이걸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아요. 네. 만약에 혈전이 생기거나
외상으로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척수 조직이 죽는 척수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상만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랑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척수를 가로로 자른 단면을 보면 안쪽에는 나비 모양의 회백질, 바깥쪽에는 백질이 있다고 하셨죠? 네, 회백질은 주로 신경세포 본체가 모여있는 곳이라 정보 처리나 반사작용 같은 역할을 하고요. 백질은 신경섬유 자발, 즉 축삭들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백질 안에는 뇌로 감각 정보를 올리는 오름신경로, 상행로라고 하죠. 그리고 뇌에서 운동 명령을 내리는 내림신경로, 하행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신경 통로들이 각각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또 척수대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리고 신호가 같은 쪽으로 가는지 반대쪽으로 건너가는지 이런 걸 아는 게 환자 평가에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증이나 온도 변화를 느끼는 감각 정보 있잖아요. 이건 척수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뇌로 올라가요. 아, 바로 교체하는군요. 네. 그래서 만약 척수 오른쪽에 손상되면 몸의 왼쪽에서 통증이나 온도 감각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감촉이나 몸의 위치를 느끼는 감각, 또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주된 경로는 척수 내에서는 같은 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점에서 교차해요. 아, 경로마다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몸의 좌우 중 어느 쪽, 또 어떤 종류의 감각이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 양상이 달라져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환자의 증상만 보고도 척수 손상 부위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운동신경 경로 내에서도 팔을 담당하는 신경섬유랑 다리를 담당하는 신경섬유의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팔 쪽 신경이 좀 더 안쪽, 그러니까 중심 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척수 중심부의 손상이 국한되는 경우, 이걸 중심척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리보다는 팔의 마비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팔마비가 더 심한 경우 중심척수 증후군 기억해둬야겠네요. 뇌처럼 축수도 그 뇌척수막이라는 보호막에 쌓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튼튼한 가장 바깥쪽의 경질막, 그 안쪽에 거미줄 모양의 거미막, 그리고 척수 표면에 아주 얇게 착 붙어있는 연질막, 이렇게 세 겹이에요. 네. 거미막하고 연질막 사이의 공간, 이걸 거미막 및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뇌척수액, CSF라고 하죠. 이게 채워져 있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척수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하고 영양 공급이랑 노폐물 제거도 돕습니다. 이 척수가 들어있는 공간의 크기가 척추 부위마다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가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특히 등뼈, 흉추 부위는 척추관 공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좁습니다. 아, 그랬죠. 그래서 이 부위에 외상이나 부종, 혈종 같은 게 생기면 다른 부위보다 척수가 압박받을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척수에서 양쪽으로 쫙 뻗어나와서 온몸으로 퍼지는 척추신경에 대해 알아보죠. 총 31쌍이라고요? 네, 목신경 8쌍, C1 to C8, 가슴신경 12쌍, T1 to T12, 허리신경 5쌍, L1 to L5, 엉치신경 5쌍, S1 to S5, 그리고 꼬리신경 1쌍, 코1, 이렇게 총 31쌍입니다. 오, 근데 목뼈는 7개인데 목신경은 왜 8쌍이죠?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 목신경 C1은 머리뼈랑 1번 목뼈 사이로 나오고요. C2부터 C7 신경은 각각 자기 번호의 목뼈 위쪽 구멍으로 나와요. 근데 C8 신경은 C7 목뼈 아래쪽 구멍으로 나오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 아래 신경들은 모두 자기 번호의 척추뼈 아래쪽 구멍으로 나오고요. 각 척추신경은 척수에서 나오는 운동신경 뿌리, 앞뿌리라고 하죠. 그리고 감각신경 뿌리, 뒷뿌리,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네, 이 신경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서 신경얼기, 플렉서스라는 것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레벨에서 나온 신경 가닥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재분배되면서 특정 부위로 가는 큰 신경 다발들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군요. 네. 응급구조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호흡을 조절하는 가로막, 횡격막을 지배하는 가로막 신경입니다. 프레닉 너브라고 하죠. 아, 가로막 신경? 이 신경은 주로 목신경 3번, 4번, 5번, 즉 C3, C4, C5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C3, 4, 5, keep the diaphragm alive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C345가 횡격막을 살린다. 와, 기억하기 좋네요. C345. 네. 그래서 만약 이 레벨 이상의 목뼈 손상이 발생하면 가로막이 마비돼서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치명적이죠. 그리고 팔 전체의 신경은 팔신경월기, 브래키오플렉시스, C5T1이 담당하고 다리랑 골반부의 신경은 허리엉치 신경월기, lumbo-sacral-plexus가 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의 감각이나 움직임을 확인해서 손상 부위를 추정하는 그 피부 분절, 더마톰이랑 근육 분절, 마요톰 평가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피부 분절은 특정 척수신경이 담당하는 피부 영역을 지도처럼 나타낸 거예요.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준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젖꼭지 높이 주변 감각은 T4 신경, 배꼽 주변은 T10 신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새끼손가락 쪽은 CH 신경이 주로 담당하고요. T4, T10, C8. 네. 그리고 근육 분절은 특정 척수신경이 주로 조절하는 근육이나 움직임을 말해요. 예를 들어 팔꿈치를 펴는 힘, 삼두근이죠. 이건 C7. 발목을 발등 쪽으로 당기는 힘은 L4, L5. 반대로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미는 힘, 까치발 되는 거예요. 이건 S1 신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C7, L4, L5, S1. 네. 따라서 환자의 어느 부위 감각이 떨어졌는지, 어떤 움직임에 힘이 빠졌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면 척수 손상이 어느 레벨에서 발생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네, 척수가 단순히 정부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반사작용도 조절한다고요? 뜨거운 거 만졌을 때 확 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뜨거운 것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팍 떼는 것 같은 빠른 반응. 이게 바로 척수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사입니다. 위험한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들어오면 이게 뇌까지 전달되기도 전에 척수 내의 짧은 회로, 반사궁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즉시 운동신경으로 신호가 가서 근육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척수 손상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심장박동, 혈압,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을 조절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교감신경은 주로 뇌, 특히 미주신경이랑 엉치뼈 쪽 척수에서 나와서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휴식 및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요. 네. 반면에 교감신경은 주로 등뼈랑 허리뼈 쪽 척수, T1에서 L2 사이에서 나와서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해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 투쟁 도피 반응. 그럼 척수 손상, 특히 등뼈 위쪽 손상은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응급 상황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등뼈 6번, T6 레벨보다 높은 곳에서 척수가 손상되면 뇌로부터 내려오는 교감신경 조절 신호가 차단될 수 있어요. T6 이상이요? 뽀맥, 전신의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성 쇼크, 뉴로제닉 쇼크라고 부릅니다. 신경성 쇼크.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쇼크랑 다른가요?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쇼크, 저혈량성 쇼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혈량성 쇼크에서는 보통 혈압이 떨어지면 보상작용으로 심박수가 빨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신경성 쇼크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는데도 심박수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느릴 수 있어요. 피부도 차고 축축한 대신에 따뜻하고 건조할 수 있고요. 아, 완전 반대네요. 네, 이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감별해야만 올바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액 공급이나 필요하다면 혈압 상승제 사용 같은 거요.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죠. 와, 정말 중요하네요. 신경성 쇼크의 특징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와 척수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응급구조학과 학생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는 척추는 척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고 특히 움직임이 많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목뼈, 경추 손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척수 손상은 그 이하 부위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마비시키니까 피부 분절과 근육 분절 검사를 통해서 신경학적 손상 수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레벨의 손상이 특정 기능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호흡을 담당하는 가로막 신경, C3, C5 레벨 손상의 위험성, 또 T6 이상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성 쇼크의 특징과 감별의 중요성,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척추 외상 환자를 대할 때는 단순히 뼈의 손상만 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계 손상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호흡, 순환 같은 전신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초기 평가는 정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인 여러분을 위해 척추와 척수의 해부학과 생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서 환자를 마주 있을 때 더욱 자신감 있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데 정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건져드리고 싶습니다. 촉수 손상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환자들은 놀랍게도 신경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정말요? 네, 이게 우리 신경계가 가진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아주 놀라운 능력 덕분인데요. 손상되지 않은 신경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스스로를 재조직해서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비록 응급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처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환자의 장기적인 회복 과정에서 이런 신경계의 놀라운 적응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신경 가소성이라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